부의 시나리오 제3장 모두의 목표는 저물가 탈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무엇이 좋을까? 인플레이션이 좋은지 디플레이션이 좋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하겠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일컫죠.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걸 뒤집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품을 기준으로 본다면 화폐 가치가 제품 대비 상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가나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값이 오른다면 물건을 지금이라도 사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격이 다 오른 다음에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촉진된다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팔고자 하는 돈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 라인을 늘리고 설비 투자를 확대하게 되겠죠. 제품 생산 라인을 갖추고 고용을 늘리게 될 겁니다. 고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소비의 증가는 또다시 기업들의 투자 확대 의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순기능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와 소득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죠. 소비를 늘리는 만큼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물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서 소득과 물가가 함께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소득이 늘어서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이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증가했기에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아주 건강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인플레이션도 있겠죠. 앞에서 환율을 다뤘는데 특정 이머징 국가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본 유출이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해당 국가의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떠나간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합니다. 이머징 국가 통화 가치의 급락은 수입 물가를 급격히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자국 통화 가치의 붕괴를 경험한 국가들은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입 물가 상승만 인플레이션인 거죠.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본이 달아나면서 시중 유동성까지 모자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경제의 구조가 무너지고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촉발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바람직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를 우리는 서기 파동의 시대로 기억하죠. 혹은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석유 파동은 원유 공급에 패권을 쥐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줄이면서 나타난 에너지 가격 급등발 물가 급등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석유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주겠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 제품의 판매가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제품 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기업 마진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제품 원가가 오른 만큼 제품의 판매가가 올라갑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할 겁니다. 비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뛰게 되면 이른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됩니다. 경기는 좋아지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렇게 1970년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었기에 이후 FED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을 설명해 보죠.
디플레이션 하면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만 물가가 내린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지 않나요? 물가가 하락하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경기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 부담이 커서 제품을 사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럼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니까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로 인한 고용이 창출됩니다. 고용 창출은 임금의 상승으로 그리고 소비의 증가와 추가적인 생산 라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술 혁신이 나타나면서 또는 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은 좋은 경우지만 이외의 다른 디플레이션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식 경기 침체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거대한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은 바 있는데요. 대출을 받아 주택을 높은 가격에 구입한 서민들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졸지에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소비를 줄여서 빚을 갚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빚이 많다는 부담을 항시 갖고 있기에 과감한 소비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소비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럼 사회 전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죠. 수요가 없다면 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제품 가격의 하락은 기업 마진의 축소를 그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기존의 생산 라인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고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불로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소비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이죠. 최악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부채가 많은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채는 화폐 표시 자산이죠.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가치 역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합니다. 5억 원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운인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자산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것입니다. 집값이 10억 원이 되어도 부채가 함께 늘어나지는 않죠. 그대로 3억 원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럼 집값 대비 부채의 비율은 30%겠죠.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60%였던 부채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화폐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이렇게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되죠. 이번엔 반대로 디플레이션을 보죠. 디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상승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5억 원짜리 집을 3억 원에 대출을 끼고 샀는데 집값이 2억 원까지 하락한 겁니다. 그럼 사실상 집을 팔고 나도 3억 원의 대출을 갚지 못해 따로 돈을 1억 원 구해서 갚아야 합니다. 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자산이나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부채가 훨씬 더 부담스럽게 그리고 절망적으로 느껴지겠죠. 사람들은 부채의 부담이 워낙 크니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내수 경기가 침체 일로를 겪게 되면서 기업 마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 마진이 줄면 고용이 위축되고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죠. 개인 소득 감소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또 기업 마진 감소로 고용 축소, 개인 소득 감소, 다시 소비의 감소로 연결됩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을 과도한 부채 시기라고 본다면 디플레이션이 치명적일까요? 인플레이션이 치명적일까요? 디플레이션보다는 혹은 소비 둔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담스러운 나쁜 인플레이션보다는 완만하고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소비의 확대에도 그리고 부채 부담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다음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전향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된 중앙은행. 앞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물가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오르고 내린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화폐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각국에서 화폐를 찍는 기관, 즉 중앙은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과도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채가 많은 경우 실물 경기의 침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강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70년대 극악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ED는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를 박살내더라도 일단은 물가를 잡자라는 스탠스로 시중 유동성을 빠르게 빨아들였습니다. 시중 유동성, 즉 돈의 공급이 줄어드니 돈의 값인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미국 금리가 올라갑니다. 달러 공급이 줄어듭니다. 달러 가치는 상승했겠죠. 달러 가치 상승은 국제유가 하락을 가리키게 됩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980년대 초반 인플레이션이란 지긋지긋한 악령을 내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희생도 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시중 자금을 크게 빨아들인 만큼 금리가 올랐고 그렇게 올라버린 금리는 경기 침체를 야기했죠.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기록했답니다. 이렇게 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때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스탠스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진입한 일본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2012년도 하반기부터 아베노믹스의 시작을 알리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하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은 그냥 무제한으로 엔화를 공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던 중앙은행들이 일본부터 시작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겪자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즉 거대한 부채 위기가 있었죠. 부채가 많은 시기에는 무엇이 더 부담이 된다고 했죠? 디플레이션 부담이 훨씬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지금 디플레이션에 저항하기 위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죠. 적절하다는 표현이 사실은 너무나 주관적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적절한 수준을 연 2% 수준의 물가 상승이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FED는 혹여나 금리 인상을 한다면 한참 전에 직접 알려주겠다고 말하죠. 미리 알람을 주겠다 혹은 미리 가이던스를 주겠다고 한 이런 FED 정책을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FED가 전격적으로 도입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ED는 2017년 대칭적 물가 목표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개념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2%라는 물가 목표를 정하고 2%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FED가 스트레스를 받았죠. 예를 들어 물가가 2.3%라만큼 오르고 있으면 원래 2%까지만 용인해 주는 건데 0.3%가 더 올랐으니 그만큼 FED가 고통스러워하고 이를 잡기 위해 무언가 정책을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2%만큼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걱정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1.7%밖에 오르지 않는다면 0.3%만큼 목표에 미달한 거죠. 이 경우에 0.3%만큼 물가가 오른 상황과 동일한 수준으로 FED가 걱정하고 그만큼의 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만 걱정하던 FED가 이제는 물가 상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 하락 및 부진한 물가 상승을 걱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2020년 8월 FED 파월 의장은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는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연 2%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지난 10년 동안 저물가였는데 이제 2% 위로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제어를 해버리는 건 너무한 게 아니냐고 시장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FED가 그럼 지난 10년 동안의 물가가 2%에 못 미쳤던 만큼은 감안해서 눈 감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난 3년간 매년 1.5%씩만 물가가 올랐다고 가정합니다. 원래 2%씩 올랐어야 하는데 3년간 0.5%씩 목표에 미달했던 겁니다. 그럼 3년을 누적으로 본다면 총 1.5%가 목표치에서 모자랐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물가가 목표치인 2% 위로 올라와도 1.5% 모자랐던 만큼을 메워주는 동안에는 FED가 금리 인상 등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FED는 물가가 오르지 못했던 것만큼 물가가 치솟는 것도 용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워낙 부진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해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FED는 거대한 부채 환경 하에서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 기존과는 달리 대놓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FED가 신경을 쓰고 있음에도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풀고 있음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돈을 많이 푼다는 이야기는 결국 돈의 공급을 늘려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관적으로 돈의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했죠. 일본은 2012년부터 그리고 유럽은 2015년부터 양적 완화를 도입하면서 역시 돈풀기에 가세했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FED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해왔던 양적 완화의 수준을 뛰어넘는 3조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불과 수개월 내에 퍼부었죠.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붓는데 왜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 6가지 이유를 들어 답을 해봅니다. 우선 아마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존 효과는 거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은 너무나 쉽게 여러 회사의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죠. 과거에는 단일 국가 내에서만 가능했던 가격 비교가 이제는 이른바 직구라는 형태로 해외 제품들과의 가격 비교까지 가능해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특정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그런 플랫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최저가 행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까지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 최근의 국제유가 반등세는 매우 강한 편이긴 하지만 과거 고유가 시대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석유와 같은 화석 에너지보다는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고 중국 경기 역시 코로나19 사태 직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쿨다운 되어 있죠.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유의 수요는 감소했는데 원유의 공급은 여전하죠. 아니 과거보다 원유 공급자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미국의 세일 기업들이죠. 10년 전만 해도 세계 1위 산유국은 러시아,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였죠. 그러나 최근에 1위 산유국이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미국의 세일 산업이 커지면서 원유 공급 구도가 크게 바뀌었죠. 공급 구도가 바뀌어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반적인 원유 공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제품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인다고 배웁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이들이 원유 공급을 줄일 수는 없죠. 이른바 원유 공급을 줄이는 감산 정책을 시행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의 시장에 미국 세일 기업들이 파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즉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의 감산에 힘입어 유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미국은 자신들이 빼앗은 시장에서 보다 좋은 가격에 보다 많은 원유를 판매하게 되겠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국제 유가 하락 상황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줄이지 못하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이런 상황이 보다 심각해졌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예 전 세계 경제가 멈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원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 국제 유가가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너무나 빠른 유가 하락세에 산유국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한두 국가가 감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산을 하는 이른바 감산 공조에 들어가게 되죠. 서로 친해서가 아니라 공멸을 막기 위해 공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공조는 어려운 순간이 지나면 감산 공조가 느슨해지고 원유의 공급이 재차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드라마틱한 원유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장기 저유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좀비 기업들입니다. 좀비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 조정의 지연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경기 둔화로 인해 각국이 금리를 크게 낮춰주는데 이런 금리 인하를 통해 좀비 기업들이 연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좀비 기업의 문제는 중국에서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중국 좀비 기업들의 과도한 공급 확대로 인해 중국 내 과잉 생산 이슈는 좀처럼 소홀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은 전 세계적으로 제품 가격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 기업, 가게 어디나 부채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거대한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나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내 기업의 부채가 적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부채가 많다면 이들이 소비를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으면 작은 경제적인 충격에도 소비자들이 바로 지갑을 닫아버리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컸던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코로나19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미 부채가 엄청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충격이 보다 컸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면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투자를 늘리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투자가 늘지 않으니 고용 창출이 요원하고 소득 및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금리를 낮추어도 기업 투자라는 루트를 거쳐 실물 경기를 자극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현금이 생겨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금리를 낮추면 돈이 설비 투자로 가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게 됩니다. 자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설비 투자는 일어나지 않으니 실물 경제에서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거죠. 경기는 침체 일로에 있는데 자산 가격이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의 상승은 서민들보다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의 소득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빈부 격차의 확대가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억 원의 돈을 1,000명에게 1억 원씩 나눠주는 경우와 1,000억 원의 돈을 한 명에게 모두 몰아주는 경우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전자에서 훨씬 많은 소비가 일어날 겁니다. 한 명에게 1,000억 원을 몰아주면 일정 수준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거나 혹은 투자를 하게 되겠죠. 강력한 경기 부양이 투자로 이어져서 소비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면 강력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크지 않겠죠. 이는 수요의 확대를 강하게 자극하지 못하기에 실물 경제에서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는 환율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환율 전쟁이 뭔지 먼저 설명해야겠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들 부채도 많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한 국가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키우거나 내수를 키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즉, 직관적으로 말하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빚내서 소비를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제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게 좋은가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수출을 늘리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나의 국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경쟁이 발생하게 되겠죠. 수출 경쟁을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물건을 많이 팔려면 제품 경쟁력이 높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절대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가격을 더 낮춰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답일 겁니다. 제품 가격을 낮추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국 통화 가치를 최대한 낮추어서 다른 국가 대비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겠죠. 이렇게 수출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것을 환율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게 되겠죠. 즉,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다들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고 수출을 통해 팔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죠. 파는 사람은 넘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환율 전쟁은 글로벌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억제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도한 부채의 문제입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겠지만 다시 금리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금리를 낮추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실물 경기를 끌어올린다. 이게 기본적인 경제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금리를 낮춰도 실물 경제가 너무나 불안하면 혹은 저성장 기조하에 환율 전쟁의 파고로 인해 돈을 벌기 어려울 것 같으면 기업들은 금리 조금 낮춰준다고 투자를 늘리지 않습니다.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도 투자로 이어지지 않죠. 이보다 심각한 경우는 경제 주체들의 부채 부담이 너무나 커진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돈의 수요가 늘어나기에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너무 과도한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채를 갚아버리니 경기가 더욱 나빠지는 겁니다. 일본이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시적인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겨난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이었던 거죠. 쉽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성장을 만들기 위한 FED의 도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의 글처럼 경기 부양책을 아무리 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 미국 중앙은행인 FED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인플레이션을 만나기 어려웠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성장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2016년 당시 FED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은 고압 경제라는 단어를 언급하게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고압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죠. 워낙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고용이 창출되지 않죠. 소득이 늘지 않고 소비가 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물가도 오르지 않겠죠. 성장도 되지 않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 늪에 빠져들 겁니다. 금리가 조금 인하되거나 돈을 조금 뿌려주어도 투자 회복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민간이 투자를 확대하도록 자극해 줄 필요가 있겠죠. 고압 경제는 실물 경제를 뜨겁게 만들어서
경제 주체들의 수요를 폭발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실물 경제를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의 과열을 유도할 수밖에 없죠. 중앙은행인 FED는 고용 선정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는데 바로 금융 안정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압 경제를 도입하게 되면 경기는 살아나면서 고용 창출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물가도 하락 압력을 받다가 상승세로 전환될 겁니다. 실물 경제의 일정 수준의 과열을 유도하고 강력한 수요를 만들어내며 물가 하락이라는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나는 정책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희생해야겠죠. 그게 바로 앞서 말한 금융 안정입니다. 금융 안정을 희생하면서라도 초과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금융위기 이후 지겹도록 길게 이어져 온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경제 정상화의 기운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경기 부양을 줄여서는 안 되죠.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 너무나 오랫동안 빠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기에 지금 고압 경제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FED는 물가 상승의 두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금융 안정을 희생시키더라도 지금은 크게 행동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고압 경제라는 부스터를 달고 금융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목표 하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지금의 이 노력이 성공할 것인지가 첫 번째겠죠. 성공한다면 우리는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의 전환을 보게 될 겁니다. 실패한다면 다시금 디플레이션의 늪 속에서 다음번 점프를 고민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만약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친구가 통제 가능한 친구일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나쁜 인플레이션일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성장의 회복과 저성장의 지속 등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이 책의 핵심인 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